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3일에 출제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직업심리학입니다. 직업심리학에 출제된 6문제를 보겠습니다. 6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면접법의 장단점인데, 예전에는 구조화 면접 또는 비구조화 면접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었고, 단지 그냥 면접법의 장단점은 좀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법은 우리가 우편조사라고 하는 질문지법과 서로 대비가 되죠.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고요. 면접법은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7번 문제는 좀 수월하게 장단점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5문제는 이전에 출제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답안을 제 나름대로 좀 서술해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중복되어 있는 문제와 많이 정답이 이렇게 모범 답안이 다르진 않지만 약간 제가 다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면접법의 장단점의 첫 번째 장점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이다, 이렇게 먼저 알아 놓으세요. 대면 상담이다, 대면 조사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면접을 할 때 적절한 면담 기술이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면접 조사를 할 때 면접원이 있겠죠. 그 면접원이 어느 정도의 기술, 스킬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된다면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면접의 경우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사전에 그 연구자가 면접원들을 다 이제 훈련시키기도 하죠. 물론 연구자가 직접 면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조사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여러 명을 우리가 충분히 사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담의 기술을 좀 가지고 대면 조사를 하게 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가정된다면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한 자료 수집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뭐니 해도 면접법의 큰 장점은 높은 회수율입니다. 우편조사보다는 회수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회수율과 면접 과정에서 피면접자의 표정이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질문을 뭐한다?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면이라고. 그래서 피면접자, 연구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 따라서 질문을 쭉 순서대로 할 수 있겠지만 바꾸어서 변경해서 질문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는데 뭐니 해도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우편조사 질문지법보다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질문지법보다 더 많이 들어서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면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적절한 면담 기술이 뒷받침되었을 때 심도 있고 정확한 자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거, 이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쭉 잘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지만, 그 반대 이면에는 익명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방어적이면서 약간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응답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심도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융통성입니다.
높은 회수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의 여기는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제가 형광색으로 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 분홍색으로 해드린 것은 문제 서술에 나갈 때 요 포인트를 싹 잡아 주셔야 그 포인트에 맞게 서술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예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애연 타당도가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죠.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예를 포함하여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말한 다음에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는 게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애연 타당도를 우리가 예측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학교 시험 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끊어주세요, 계속해서 성적이 좋다거나 우리가 학교 시험이 일정한 측정 도구라고 했을 때, 자, 성적이 좋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도 척도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척도는 애연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이론 때 우리가 수능 시험도 척도거든요. 수능 시험을 본 친구가 있는데 수능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 대학에 이제 1년 뒤에 1학년 학점을 보니 학점이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의 척도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척도를 우리가 애연 타당도가 높은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직상에서 2급에서 필기시험에 나왔던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끊고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애연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적성검사가 높은 사람한테 그 적성에 맞게 인사배치를 했습니다. 자, 인사배치를 하고 나서 입사 후에 자, 업무 수행이 어떻게 됐다? 우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적성검사는 잘 만들어진 적성검사가 되는데 애연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애연 타당도는 한 검사가 어떤 미래, 이게 나와야 돼요. 미래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미래였잖아요. 입사 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은 대학 입학 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어떤 검사가 미래의 행동 특성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그런 것들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애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 타당도를 보겠습니다. 동시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한다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새로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에 대한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 만든 게 성격 유형 검사 도구네요. 자, 지금 제가 현재 성격 유형의 검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인된 게 있죠. 시작. 기존에 공인된 성격 유형 척도, 예를 들어서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인 MBTI와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해 봅니다. 만약 상관성이 높았다면 동시 타당도, 애연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성격 유형 척도 하나 만들었는데 기존에 공인된 MBTI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만든 성격 유형 척도는 잘 만들어진 건데 그게 바로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작.
동시타당도는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을 때 기존의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상관성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사례를 이해하면 개념을 뽑아내기는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홀랜드.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셔요. 홀랜드의 직업흥미검사에서 6가지의 유형이 있죠. 리아세크, 현탐의 사진관이라고 하는 리아세크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현, 그 다음에 탐, 그 다음에 애,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관, 이렇게 해서 잘 세팅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동그라미 6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 앞에 현실형부터 관습형까지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팅을 하고 나서 써야 되죠. 자, 현실형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엔지니어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엔지니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리아세크 그림은 그렇습니다. 육각형입니다.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육각형인데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육각형인데 이게 현, 이게 탐, 이게 애, 이게 사, 이게 진, 이게 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칭 쪽에 있는 거, 이렇게는 상극, 이렇게도 상극, 이렇게도 상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게 부족하겠죠.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기계, 도구, 등, 조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포인트, 탐구형 들어갑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자, 그러면 탐구형이 여기 있네요. 반대는 뭐죠? 진취형입니다. 이 진취형의 대표적인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사회적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리더십과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여기에 키워드는 호기심, 분석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학자분들 보면은 뭐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하는 학자들, 이런 분들, 학자들분들이 들어가는데 되게 이제 과학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과학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형을 봅니다. 예술형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비수능적이고 심미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비수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창의성을 발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형이 여기 있는데, 예술형은 표현의 풍부성, 그 다음에 창의적, 그 다음에 심미적, 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예술형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술형의 반대는 뭡니까? 관습형입니다. 관습형은 규범적 기술이 부족하다. 이쪽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규범적 기술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규범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습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정리가 됐죠? 자, 사회형 들어갑니다.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돕는 것을 즐기지만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과학자,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뭐 예술가가 이게 들어가는데
화가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상담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상담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 봉사, 그 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을 즐겨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형의 반대가 여기에 있잖아요. 현실형. 자, 현실형의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기계나 도구나 이런 것들 조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질서정연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또 조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취형 들어갑니다. 진취형 여기 있어요. 진취형은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기지만 이라고 했어요. 이 경제적 목표는 이익 창출이죠. 이익 창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영업사원이에요. 진취형에 뭐 정치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영업사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업사원들은 뭐 경제적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타인 조작이라고 쓰겠습니다. 리더십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타인 조작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반대가 탐구형이죠. 그래서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며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뭐 앞에 있는 거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우리가 각각의 특징만 써도 되긴 되지만 우리가 6점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즐기지만 이런 것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그랬죠.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관습형인데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기록 정리하고 자료를 재생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체계적 자료 처리, 체계적 자료 처리 및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은행 직원, 은행원입니다. 은행원,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죠. 자, 심미적인 활동은 싫어한다. 이게 심미적 활동이 있었죠. 예술형이 반대에 있으니까 심미적 활동은 싫어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하나씩 차분하게 포인트 잡아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면 못 쓰니까 작성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